5%라도 성장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깔아앉는 그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구가 엄청나게 고령화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보다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에 이제 GDP 데이터를 보고 2.6% 성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8월 달에 이제 KDI에서 이제 2.5%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올해의 하여튼 성장률은 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높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좀 높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올해 수치만으로 본다면은 2.5%라도 성장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전혀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주로 내수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수출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면서 내수는 더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내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같은 것, 소비 이런 것들을 이제 내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애초보다 더 낮추었고 수출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출 환경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수는 설비 투자도 안 좋고 건설 투자도 여전히 못 살아나고 있고요. 소비는 더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양극화가 심하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계속 아마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은 좋고 이제 내수는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또 근래 이제 최대폭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800억 불대로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됩니다. 이걸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그럽니다. 수출은 이제 그대로 괜찮은 상황에서 내수가 안 좋으면서 경상수지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들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기가 참 안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된 모습 때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전부터 이제 계속 종종 꽤 있어 왔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아마 내수 시장,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약간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은 소비를 비롯해서 아마 내수는 계속 장기적으로 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깔아앉는 그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나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debt fueled asset bubble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부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고 이게 푹상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거의 250엔 하다가 70엔대까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엔화 초강세였거든요. 이게 이제 내수 버블을 또 크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환율도 1,300원 이러는데 일본은 뭐 어마어마한 엔화 강세를 가져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지금 중국과 오히려 중국을 일본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매칭을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왜 우리나라는 저페니피케이션 이야기보다 중국을 더 저페니피케이션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GDP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이 1990년대 그 장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GDP의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대단했었죠. 지금 중국이 딱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나 지금의 중국 같은 경우 자기들이 내수로 소비나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로 자기들이 내수로 성장하지 않고 수출로 가지고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 전체 GDP 규모는 세계 시장의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이 좋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는 좀 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고령화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보다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다른 점은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소규모 경제에 속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 면에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심한 그런 인구 구조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계속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내부를 뜯어보면은 구조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에 지금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 GDP의 거의 한 70, 75% 정도 수준이 되니까 중국도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국은 지금 내수가 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건설 투자 죽어 있고 소비 죽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요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세계적인 경제의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인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인구는 큰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영향이 현재화되면 확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그 영향이 뭐 본격적으로 안 나타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정말 그 영향을 크게 느끼게 될 거고요.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제 저 지방 도시와의 이제 차이,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의 첫 번째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전반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확연하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은 서구 사회에서 이때 동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극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경험했던 부동산의 변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 변화는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 고령화나 저출생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괜찮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저출생도 우리나라 경제에 좋고 왜냐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베이비 부모들이 다 60대, 50대에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이게 한 20년 흘러야 이 사람들이 70대, 80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부작용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거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향후에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를 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자산 관리나 나의 전체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제가 한 작년 뭐 이런 때부터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예금과 부동산이 주된 자산 관리 수단이었습니다. 과거 한 5, 60년 동안 그랬었고요. 그게 또 괜찮았습니다. 옛날 예금 금리가 8%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수익률이었죠. 주식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괜찮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한 60년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를 보면은 다 고성장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본다면은 1960년대 2,500만 명이었다가 지금 5,100만 명이니까요. 5,200만 명 가까이 되죠. 여하튼 한 5,100만 명 선되니까 더블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4,500만 명, 4,400만 명 이 정도 선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 2070년까지 보면은 노인의 인구는 더블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인구는 지금 수준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줄어버립니다. 40% 주는 게 아니라 40%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쪽은 따블이 되고 한쪽은 40%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의 인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 인구의 변화가 우리나라는요 극심하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고성장 시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성장의 특징은 이제 저금리입니다. 그러면 예금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0년대 이런 때 주로 일어난 일들이 예금 금리가 낮고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해외에 조금이라도 금리나 인컴을 더 주는 게 있으면 그거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해외 채권을 산다든지 국내에 있는 리츠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동을 막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마 저성장이 지속되면 그 일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예금이라는 것이 가장 세이프하다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높은 금리나 이자나 배당을 받으려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부동산은 내수에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앞으로 저는 장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2,500만 명에서 5,100만 명이 될 때는 내수 시장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거기다가 1인당 소득도 1960년에 79달러 하다가 지금 거의 35,000달러가 되었으니까요. 소득이 이만큼 되었죠. 한 3, 40배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내수시장, 그 인구가 2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소득 곱하기 인구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수시장이 커지겠는가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점을 이루고 이제 그 거꾸로 되어 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큰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와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예금으로 주로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저금리 내수의 장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 자산의 서식지를 좀 옮겨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저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유지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이 좀 더 높은 곳, 이런 것들로 이제 자산을 옮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로 자산의 서식지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관리 대상을 국내로만 계속 생각을 했다면요. 이제 글로벌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변화 중에 관점의 변화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국내적 관점을 갖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전체 글로벌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S&P 500이라는 주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리츠도 있을 거고, 해외 채권도 있을 거고, 브라질 채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좀 분산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고 좀 편했습니다. 뭐냐면은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걸 가져도 충분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는 자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써야 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자산 관리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어디에 물어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여튼 제일 우량하니까 그런 거고요. 투자를 하려면은 가장 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익성이 좀 높다고 개인들이 아주 전문 투자자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의 수익성 높은 것을 찾아 투자한다?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우량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도 좋고 자본시장의 하부 구조도 좋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을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군사력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거기는 석유는 이미 수출할 정도 상황이니까요. 농산물 작업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우량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얼마 전에 볼 때가 한 45%라 했는데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어디까지 포괄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 자본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의 내 자산을 넣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한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정도의 영역이고요. 미국은 아주 전 세계 시장의 한 50%를 포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쪽에 하는 게 낫고요. 그 외에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것은 이제 또 좀 더 다르게 제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기업을 가질 때는 우량한 기업 이런 거라면은 선진국 중에서 이미 성숙을 해버려서 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사실은 다 미국 쪽에서 기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나의 자산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고요. 2040, 2030이야 당연히 이제 뭐 젊으니까 주식의 비중을 충분히 높여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 4050으로 넘어갈수록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주식의 비중하고 비슷하게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보면은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을 쭉 줄였다가 은퇴 시점에는 거의 한 20% 정도 전후 정도에서 주식의 비중을 계속 유지해 가거든요. 대략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100에서 80% 정도 채워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마치 그 착륙할 때 모습처럼 이렇게 쭉 주식의 비중을 줄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륙했을 때 주식의 비중은 대략 한 20% 정도. 예, 그 정도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할강하듯이 쭉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 그 정도 흐름으로 그게 동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달리한다고 해서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산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돈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600에서 650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한 사람들이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곧 진짜로 늑대가 나타날 때가 아닌가.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냐는 답은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요,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이제 부채,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18년부터 2023년 대략 5년 동안을 본다면요, 기업 부채가 그 5년 동안에 기업 대출 이 한 1,000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가계 신용이 이제 한 500조 정도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 둘을 합쳐서 이제 1,500조 5년 동안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대출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일종의 민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영역에서의 이 데트, 이 부채가 이제 그리고 대출 이 부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1,000조가 증가한 기업, 5년 동안 1,000조가 증가한 기업들 대출이 어디로 갔느냐 보면은 그 중에 대략 한 30% 대략 그러니까 이제 300조가 넘겠죠. 그게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나간 것들에 보통 보면은 대략 한 50에서 70% 사이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2년 정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5%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500조가 증가해서 55%, 60%만 잡더라도 한 300조가 부동산 쪽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으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5년 동안에 보면은 기업 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이죠. 그쪽으로 들어간 돈이 한 300에서 330조 정도. 그 다음에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들어간 것이 또 그것도 한 300조 정도. 두 개 합치면 거의 600에서 650조 정도가 5년 동안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중에 상당 부분 거의 600에서 650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전혀 이제 부채도 많이 증가했고 돈들이 생산적인 곳에 좀 투자하면서 증가했으면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사실은 이제 비생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부가가치는 있긴 하지만요. 그 부가가치가 이제 좀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서 돈이 다 흘러갔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제 리턴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리턴인데 뭐냐 하면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한 수익성이 높았으면은 그거 받아서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익성이 이제 그렇게 효율적인 생사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부동산까지 지금 깔아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은 안 나오고 원리금은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내수를 계속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국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이미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그 내수의 그 정체 내지는 침체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나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부채, 과거 한 5년 동안, 그리고 가계부채는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거의 뭐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 연구기관들에서 사실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게 2012년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부터 2010년대 넘어서부터, 왜냐하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계부채를 보자 했는데 계속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계부채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2년이 흘러도 지금 더 증가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한 사람들이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자, 뭐 이제는 이제 곧 진짜로 늑대가 나타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부동산은 이제 목숨을 걸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계가 투자할 만한 자산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에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금리가 과거에 높았는데 이제 예금금리도 낮아져 있고 이렇게 하니 그렇다고 해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이제 부동산이었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이 어떤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면은 그러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과다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많이 줄여줍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정책을 펴서 받쳐주고 많이 올라가면은 또 정책을 펴서 낮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은 불패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들이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맛이 갔다고 하는데 또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금방 되튀어 오른다 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이제 부동산은 불패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국내 주식 투자한 사람들 보니까 지금 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괜찮구나 하니까 돈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뭐 어느 자산에 투자했느냐 했을 때 자산의 수익률을 본다면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보통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다 자기가 이제 위너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이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제도 면에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국가가 떠안아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국가가 허가 등을 통해서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심사를 별로 깊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하는 기관이 보증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데 꽤 기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가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리스크를 줄이려다 보니까 국가가 들어가서 직접 보증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돈을 마구 갖다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보니 부동산을 좀 과다하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돈도 거기 과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기업 대출이 한 1000조 증가한 것에서 거의 30% 정도가 부동산 관련 기업으로 통해서 들어갔다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자기 자본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3% 정도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도 아파트 시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마구 이쪽으로 이제 투기처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에 질문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기업이나 지금 가계의 부채가 언제나 위험 수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퍼들, 대부분 페이퍼들을 보면은 민간 부채가 규모가 증가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러면은 반드시 금융이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은 반드시 준다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머리는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고 발은 얼음에 집어넣고 야 지금 뜨겁냐 차갑냐 물어보면 도대체 미지근해야 되나? 평균을 내면 미지근하거든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고요. 이미 방향성은 아시다시피 결정이 돼 있는 지금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양극화 돼가지고 수도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극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더 이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뭐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구나 가구 수가 이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길은 계속 걸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되겠냐는 답은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다른 소외된 지역은 그렇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펀더멘털이 좋다는 강남이나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렇긴 한데요. 이전에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바톤 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블이 어떤 곳에 생기느냐. 우리는 버블이 허접한 자산이고 아무 실체가 없는 자산에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버블이 생기는 자산은 펀더멘털로 꽤 견고하고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럼 왜 버블이 생기냐? 펀더멘털로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갖다 넣다 보니까 과다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부동산의 한쪽은 양극화로 내 발이 얼음에 들어가 있네 할 거고요. 한쪽은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돈들이 많이 몰립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자산 시대로 금융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중은 돈이 더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뭐가 기회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리스크는 이게 이제 돈들이 지방에 있는 부자도 이거 살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과다평가될 가능성. 과다평가되면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마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잘 뛰는 말의 배당률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우량한 말은.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일 우량한 말이 제일 수익률이 좋다? 이제 그렇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때는 제일 우량한 말의 수익률이 좋은데요. 경제가 저성장에 쫙 접어들면서 서로 파이를 나누기를 시작할 때는 제일 우량한 말의 경우에도 이게 경마야말로 이제 파이 나누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배당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항상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펀더멘털로 좋은 지역의 리스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죽어봐야 뭐 하느냐는 것이죠. 5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은 돈에 관한 문제는 이제 늦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공짜는 절대 없다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원금 다 날아갑니다. 이 세계가 중심축입니다. 돈이 적더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는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자산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다 집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 야, 이거 뭘 이렇게 적나 이러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저 시골이라든지 다 이제 같이 감안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비율은 50%가 조금 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총 6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 그 외에 기타 부동산을 합쳐서 4억 5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채, 빚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있으면은 거기서 빚을 빼면은 순자산이 5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4억 5천, 이제 금융자산 1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보다는 이제 보통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보장 패널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적정 지출 금액, 서울에 있는 부부 기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대략 한 33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하면은 전체를 내면 한 28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것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조금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 지역 비교를 해서 한 330만 원인데 그걸 넉넉 잡아서 한 35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50 같으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350에서 150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200만 원이죠. 월 200만 원. 이 월 200만 원을 내가 평생 동안 받으려면은 얼마의 자산이 있을까? 이렇게 환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7억 원이 되는 것이죠. 꽤 많죠. 이제 이때부터 이건 나와 거의 불가능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어려우면은 주택을 포함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마련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을 통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을 포함해서 내 돈이 한 6억 원, 7억 원, 대략 6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러니까요. 그러면은 딱 비교해 보시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균적으로 이제 6억 원. 이거는 평균적이고요. 또 이거 쭉 펼쳐보면 순위별로 다릅니다.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채 1억 원 제외하면은 5억 원, 약간 빡빡한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자산 중에서는 국민연금 이런 거는 이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저축한 자산인데 여긴 그게 이제 파악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최소 생활비 정도 수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제가 아까 50대가 이제 평균 하면은 6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가계가. 이걸 1순위부터 자산 순위로 해서 5분위까지 이렇게 쭉 나눠 본다면요. 5분위가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 자산을 가졌다면은 3분위는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3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하면은 한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한쪽으로 위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균을 하면은 6억 원이 나왔지만은 순서대로 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을 하면 이거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후가 많은 사람들이 꽤 빡빡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노후에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평균보다 이제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은 꽤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조금 내피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텐데요. 노동시장에서 한 65세까지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을 이것이든 저것이든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주택연금화하면 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조사를 보면은 5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 60대, 70대 포함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은 50대에 벌던 근로소득에 비해서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65세 정도까지, 한 70세 정도까지 하면 더욱 좋지만은 서구 사람들의 대충 정년 기준이 보통 65세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도 65세 정도까지 일을 하면서 조금 괜찮은 쪽에 일을 하는 것.
그 어렵긴 한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하나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가장 가능한 솔루션이고, 두 번째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그냥 끝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내피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연금화해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70대, 80대는 뭐 잘 못했고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금 형태의 제도로 셋업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대, 80대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이비 부머에 해당되는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연금 제도가 다 도입되었으니까요. 근데 연금 제도는 도입됐지만은 사람들이 여기 아직 적응을 완전히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도 중간에 찾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도 여전히 국민연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받지만은 나머지 연금이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도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해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이 세 개의 연금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은 이제 늦었고요.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늦습니다. 늦고 그 외에 건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50대 이후에 하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때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돈에 관한 문제는 이제 늦었죠. 늦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자산을 잘 가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자산을 갖고 있나 가만 보면은 나라는 자산, 내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라는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자산이 있고, 연금자산, 금융자산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자산을 이제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걸 잘 가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자산을 잘 주택연금화해서 내가 소득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나라는 자산을 놀려놓지 말고 한 65세까지는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자산으로 그렇게 뭐 자격증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리스크는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내가 역전을 시켜보겠다. 이거 확률 아주 낮습니다. 인생 전반에 역전이 안 됐는데 인생 후반에 내가 사업을 해서 역전을 시켜보겠다. 그럼 뭐 젊을 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은퇴 창업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은퇴 창업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인테리어, 종업원 비용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장사 안 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럼 진짜 이제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리스크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역전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셔요. 내가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이 주어진 자원을 조금 더 업을 시키고, 스텝업을 시키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하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정말 이만큼 있는 자산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소위 말해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고수익 투자입니다. 고수익은 항상 따라붙는 것이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고수익 투자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나이 들어서 고수익 투자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의 유혹이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수익의 유혹입니다. 2017년, 18년 금리가 마이너스 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금융상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가 뭐 거의 우리나라 금리가 0% 됐을 때 뭐 4% 이렇게 준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엄청 매력적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 2%, 사람들이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2%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돈을 당연히 빌린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더 얹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DLS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 DLS였는데 그 상품이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신문에 사람들의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저는 이런 상품을 누가 도대체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내가 이 정도 이자만 받으면은 내 노후에 보니까 소득이 되겠더라.
해서 여기 내 돈을 다 갖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수익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그 당시 1%, 2% 될까 말까 할 때 한 5%, 6%를 준다 하니까 이게 좋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세상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공짜는 절대 없다입니다. 예금이 2%를 주는데 예금하고 똑같이 안정적이면서 5%를 주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보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원래는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채금리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예금을 말씀드리는데 예금금리가 3%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자산의 수익률을 6%를 준다 했다 하면은 3%에서 6% 같으면 3%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3%를 더 주는 것은 3%더 주는 것만큼의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안정적으로 준다 그러더라 하면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원금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야죠. 최악의 경우가 안 올 것 같지만은 세상은 옵니다. 그런 경우 자본시장은 꼭 와요.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10년 지났다가 한 번 걸려버리면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더라도 노후 자금의 일부를 넣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 넣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있을 때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어려워졌을 때 기업들이 두 가지 방식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 모델에서 수익을 조금 더 높이면서 비용을 줄여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회를 찾으면서 이제 가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 내가 한번 새로운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했다가 이제 돈도 빌리고 해서 막, 이야,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밀고 나가야지. 이랬다가 이제 왕창 망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용하고 지출되는 부분하고 수익하고 계산을 해보고 빡빡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했을 때 사람들이 비용을 줄여나가고 이런 작업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근로소득을 좀 오랫동안 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면서 이걸 이제 매칭시켜서 나중에 나이가 한 65세, 70세 되어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고 하면은 노후가 대부분 소득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것이 정석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이렇게 뻥 튀겨보자. 튀기니까 그렇고요. 이걸 이만한 자산이면은 이만큼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하시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퇴 창업,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의 유혹,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융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 지인이 사업하자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뭐 1원만 올려주면은 얼마씩 준다 했다가 뭐 회사 유령회사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시다시피 등기이사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자기 있던 돈까지 다 집까지 다 말아넣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50대 분들은 그래도 뭐 60대 분들보다 좀 그래도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배당 소득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배당 소득?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 부동산도 리츠 같은 경우도 배당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 예금도 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인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유처럼 가격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버는 것, 금처럼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것은 인컴 자산이라고 안 그래요. 마치 나한테 월급 주듯이 인컴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인컴 자산 위주로 구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채권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위주로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 50대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 딱 은퇴를 하면은 이때부터 모두 인컴 자산으로 바꿔 이러는 거는 리스키합니다. 위험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바꾸려 할 때 인컴 자산이 가격이 너무 비쌀 수도 있는 겁니다. 인컴 자산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낮은 배당 수익률을 딱 그때 택하면 평생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시작해서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요. 리츠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주식도 S&P 500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주사들도 가격이 급락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만 보셨다가 여러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배당 금액은 크게 안 변하는데 시장에서 사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을 한 5% 이상 정도 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면 그때 그런 자산을 사놓으세요. 틈틈이.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신 거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대략 5% 이상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게 주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사놓고 나이 들어서 나한테 월급을 줄 자산이다. 나중에 노후에 나한테 용돈 주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산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5년 이상씩 걸리면서 자산을 차츰 변화시켜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65세 되었을 때 이제 자산 구성을 이제 나한테 월급 주는 것들로 안정되게 딱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보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착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왔을 때 예금금리가 5.5%, 3년짜리 이래 그렇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자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때 사버립니다. 한전채가 5.8 나오고 했을 때 그런 때 이때다 하고 수익률 높을 때다 하고 이제 사는 것이죠. 배당 주식은 가격이 급락했을 때. 예금은 이자가 급등했을 때 이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틈틈이 그런 인컴이 좋은 자산으로 구성해가는 것 그게 50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들 마트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마트 가면은 2+1도 있고 그럴 텐데 연금은 3+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인데요. 그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노후를 보장해주고자 도입한 것이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가 그걸 했을 경우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심축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세금을 감안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적더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이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 설계를 하는데 꽤 바탕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주택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사고 내 가족이 여기 40-50년 이제 거주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이제 이 주택을 통해서 또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산을 다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이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한 70대를 넘어가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이라는 것에 원래 이게 3층 구조입니다. 집으로 치자면은 3개의 기둥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것. 서구사회도 그렇고요. 여기 플러스 1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 플러스 1이 서구사회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주택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주고봐야 많으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모기지이기도 하고 주택연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걸 이제 인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서구사회에서도 흐름이 3+1 혹은 4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전부터 있어왔던 그 방식이고요. 이걸 자기가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것은 충실하게 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통해서 플러스 1 이렇게 3+1을 갖춰 놓으시면 노후에 이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충실하게 내가 공백기간이 있으면은 공백기간 다시 내가 새로 납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만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예를 들어 20년 납입한 사람하고 35년 납입한 사람하고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래 다닐수록 좋으니까 직장에 가급적 오래 내 직장에 있으면 국민연금도 충실해집니다. 퇴직연금도 똑같은 그런 구조이니까요. 그것도 이 둘은 의무입니다. 근데 DC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젊은 분들은 연금을 시작할 때는 위험 자산을, 고위험 자산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저위험은 이걸로 가지고 자산 증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자산,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돼, 연금은 안전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이프하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세이프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20년, 30년을 봤을 때 세이프한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1년 단위로는 가장 세이프한데 20년을 보면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요. 부동산은 20년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금은 2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적어도 30년은 좋게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가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1 시스템을 내가 잘 운용해 나가는 것과 여기에 내가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자산을 담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는 투자 자산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금은 투자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습니다. 케미가. 그래서 연금과 투자 3+1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산관리의 가장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젊은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어요. 우리는 상품의 수출과 이런 것은 일찍부터 국경을 넘어섰는데요. 금융은 국경을 안 넘어서고 대부분 이제 국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홈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내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일종의 서식지를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환경이나 금융 환경이나 이런 걸 감안하실 때는 이 서식지를 벗어나셔가지고요. 정말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치하셔야 되고, 그걸 단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유럽 축구하고, 유럽 축구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을 다 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내 선수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선수만 해서 축구를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국내에 있는 자산만 가지고 하면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최우량 선수들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꾸며놓는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사람들이 한 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유튜브는 여기저기 정보들은 쫙 흩어져 있는데 이걸 꿰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옛말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인데 구슬은 막 흩어져 있는데 잘 이제 꿰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투자나 자산 관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픽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예금과 부동산 위주에서 자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는 이제 투자로 접어들게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투자론 책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투자론 책은 개인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자론 책의 수준을 이만큼 있는 것을 여기 뚝 떨어뜨려 가지고 훨씬 좀 쉽게만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금과 부동산 위주에서 자산 관리를 변해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안내서, 가이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